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대세 하락 분위기가 되면서 상승론자들의 구색한 변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승론자들은 강하게 얘기했어요. 일시적 조정이다. 8월에 전세 폭등을 거쳐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8월에 전세 대란이 거의 사라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대세 하락 분위기, 전반적인 하락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오늘 그 압구정동에서도 3억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급속도로 그 대세 하락 분위기가 번져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승론자들이 여러 가지 변명 중에 아직도 연말에는 상승을 한다. 다른 지역, 그 강남의 일부 지역은 아직도 상승이다. 구색한 변명들을 내놓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승론자들의 그 면면이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제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의 배경을 보자는 거야. 대부분이 부동산 강사, 부동산 상담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 그런 부류들이에요. 부동산 업에 종사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강사로 지금까지 그 업을 하신 분들이 긴 상승장에서 어떤 강의를 했어요. 수강생들에게 집을 사라.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이다. 중간에 조정은 있을지라도 꾸준히 우상향이다. 특히 무주택일수록 집을 사라. 그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절대로 집값은 폭락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라도 그렇게 말을 못해요. 조정이라고 얘기하지. 시장은 폭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수치상으로는 실제로 폭락이 나오질 않아요. 집값이 거래가 많이 되지 않고 한두 개 급락이 나오고 일부 지역에서 급락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락이라는 수치, 폭락을 적용할 수 있는 수치는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폭락이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대세 하락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이 폭락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락의 수치는 몇 년이 지나야 나오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신 있게 쓰는 거예요. 조정이다, 하락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장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 수치를 보면 안 된다. 말하기 나름이고 장난치기 나름이에요.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시장에서 거래가 얼마나 되나, 실제 그리고 거래가 되는 가격은 어떤 가격인가, 그거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GTX 라인이잖아. 근데 GTX 라인은 몇 년, 2, 3년 동안에 수도권이 급등할 때 선도를 했던 지역. 제가 그때도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GTX는 우리가 언제 완성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완성돼서 이용할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반영이 많이 됐다, 가격에. 그래서 추경련 서지 말아라, 꼭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유튜브를 보면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급락이 아니야. 폭락의 수준이야. 폭락의 수준. 3, 4억씩 빠져야 간신히 거래가 된다. 그것도 거래가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번 그 하락 사이클에서 그 폭락이 나타나는 지역들, 세종, 대구, 그런 지역들을 봐라. 그리고 그 밖의 지역들을 보면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하는 지역들이 폭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냐? 폭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구와 세종에서는 폭락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수치도 폭락으로 나타나고 있어, 벌써 이미. 예? 한 1년 지나니까 폭락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지금부터 1년 뒤에는 폭락의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많은 불인이들,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다주택자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그 이론을 이 폭락 시장의 추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자신의 그 다주택 꼭지 예산 가격에 대한 그걸 합리화하는 게 아닌가, 방어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 냉정하게 봐야 된다. 자, 그 사람들은 조정은 짧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상승이 온다. 자, 근데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도대체 지금의 그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우리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인가? 자, 그거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무조건 공급이 모자르면 올라간대. 예?
아니 아무리 공급이 모자라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역세권에 20억이면 올라서 20억, 지금 15억이니까 2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20억이면 서울의 역세권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서울의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 공급이 모자르면 올라간다. 그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내가 보기엔. 자, 오늘 강남 집값도 휘청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3주 만에 3억이 하락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58억 찍었던 게 55억이 됐다는 거잖아요. 큰 평수에서 157제곱미터에서. 근데 58억이 나중에 됐다는 거야. 이 55억은 나중에 신고를 해서 나중에 신고한 가격이니까 55억 뒤에 58억을 찍었다는 거야. 자, 또 그렇게 상승론자들이 막 블로그에다 대고 열심히 또 변명을 하더라고요. 참 내가 참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왜 저렇게 즐겁지 않은가라는, 즐겁지 않으니까 그런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신고를 늦게 하건 일찍 하건 찍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낮은 가격에 찍었는데 일부러 늦게 신고한 거잖아.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제가 좀 부연 설명하면, 이 상승론자들의 또 문제들이 뭐냐면, 저는 부동산을 직접 해본 사람이잖아요. 뭐 투자도 해봤고 저는 다 해봤어요. 뭐 부동산의 이론에 대해서도 제가 뭐 다른 그 사람들보다 꿀리는 것도 없고. 자, 그런데 그 부동산을 그 상승론자들은 다 강의를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이 안 돼. 고객과의 접촉이 없어. 실제 거래 현장이 없었다라는 거지. 거래 현장에. 근데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거래 현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다 보니까 집값은 상승했다 하락했다라는 사이클을 알아.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안단 말이야.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직 이론에만 집착하는 어떤 도그마가 있는 것 같아요. 도그마가. 무조건 공급이 모자르면 올라간대. 서울의 공급 물량을 보래. 강남의 공급 물량을 보라는 거야. 강남이 올라가면 또 송파가 올라가고, 송파가 올라가면 마포가 올라간대. 강남이 지금 올라가는데 송파가 올라가냐고. 그거 좀 체크 좀 해봐라. 그 다음에 마포가 지금 올라가냐고. 마포 지금 거래도 안 돼. 거래도 안 돼. 송파는 급매물이라도 팔리지. 마포는 거래도 안 돼. 오죽하면 지금 신문에 집이 안 팔려 우울증이 걸릴 판이라고 그래요. 주택시장 곳곳에서 악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거래가 안 되니까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니까. 개인 사정상. 근데 그것도 거래가 안 된대.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을 낮춰야 팔리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은 가격을 낮추지도 않고 안 팔린대. 예?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본인들은 이익을 다 취하겠다고 하면 그게 팔리겠냐고. 가격을 낮춰야 팔리는 거지. 지금까지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올려가는 시장이야. 지금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200년 동안 푸른 달러가 3조 달러. 긴축 완화를 통해서 미국이 1년 동안, 코비드 이후에 1년 동안 푸른 달러가 3조 달러래. 200년 동안 푸른 달러를 지금 1년 만에 다 푸른 거야. 그 돈이 우리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고, 대출로 다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집값이 폭등한 거야, 지금.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전면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반대로 바뀌었잖아. 너무 많이 풀었더니 원자재값, 그 돈이 투기 거래로 원자재 값을 다 올렸지. 다 투기 거래로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값 다 올렸지. 석유값 올렸지. 그래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와서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달러 회수하고 그러고 있잖아. 반대로 가고 있잖아. 지금 그런 와중에 우리 집값이 어떻게 가격 조정이 안 오겠냐고. 지금은 그런 상황, 국제적 금융 환경이 상수지 공급 물량이 상수가 아니라니까. 중요한 거는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 상승론자들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하지도 못해. 그 사람들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해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 아니 이해하고 있더라도 얘기를 안 해.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저대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뒤를 따르는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 사람들한테 안심해라, 금배물 내놓지 말아라, 팔지 말아라, 그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급락을 막으려고 하는 조치야, 내가 보기엔. 그러나 저는 앞으로 시장은 3년 이상, 제가 보기엔 5년까지도 장기 하락이 온다. 분명히 온다. 너무 후유증이 크다는 거야.
이 1년 동안 3조 달러를 풀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2조 달러는 회수할 거 아니야. 그죠? 금리도 이렇게 팍팍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심각하다니까 상황이. 자, 지금은 우리는 경기 침체 상황으로 봐야 돼. 예,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러분 지금 가서 점심 먹는데 매운탕 사 먹는데 매운탕이 벌써 13,000원 하던 게 16,000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고 싶은 핸드폰도 한 20만원, 30만원 주면 200만원짜리도 사, 지금. 응? 핸드폰이 안 팔려서 그냥 재고가 쌓여있다고 그러잖아. 반도체가 안 팔려서 재고가 쌓여있대잖아.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고 뭐가 경기 침체냐고. 여러분,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 들어가 보세요. 세일하는 것도 많아. 이제 TV도 세일할 거고, 세일이 나온다는 건 뭐냐? 바로 경기 침체다. 기업이 지금 안 돌아가는 거야. 기업은 많은 공산품, 많은 물량을 공장에서 생산해야 기업이 돌아가는데, 기업이 안 돌아가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에 있는 거야. 이 경기 침체 중에 우리가 임금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사를 했어요. 직방에서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거냐고 물었더니 10명 중 6명은 하락을 전망했다. 뭐 무주택자가 7명 정도, 그러니까 72% 무주택자가 더 집값 하락이 전망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럼 무슨 이유로 집값이 하락할 거냐 했더니 이자가 부담이 된대. 이자 부담이 한 64% 정도로 부담이 된다는 거야. 집값은 2배로 올랐고 금리는 2배로 올랐어. 그럼 내가 부담스러운 수치가 4배로 올라온 거야. 그럼 누가 집을 사겠냐고. 지금 다음 달에 이번 주에 또 빅스텝 금통위에서 또 우리 그 금리를 또 올리잖아요. 그 빅스텝이냐 그냥 0.25냐 그 차이지 계속 올려야 되는 추세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자, 집을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폭등이다. 상승론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금리는 집값하고 상관없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영끌했던 사람들이 신용대출 금리도 땡겼잖아요. 자,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었더라는 거예요. 7%. 자, 그러니까 영끌하신 분들은 지금 4% 5%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뭐 7% 8% 막 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급매로 영끌족이 샀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식, 채권, 부동산이 동반하락.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퍼펙트 스톰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이 함께 하락이 온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세계 경제 2차 충격이 온다. 자,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오고 연준 금리를 인상했고, 자, 그래서 역자산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고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자, 이럴 때 또 퍼플리즘 정치인이 또 부상한다. 여기까지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야. 세계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 지금은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매물이 쌓이고 있어. 거래는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래가 안 돼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빨리 규제를 완화해야 돼. 모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서서히 완화하면 안 돼요. 지금 빨리 규제를 완화해야 돼. 최소한 거래가 활발하게 되도록 팔고 싶은 사람 팔 수 있도록, 사고 싶은 사람 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뭐 집을 사고 뭐 그럴 상황이 아니야. 지금 금융공사에서 3개월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산출해요. 자, 이게 뭐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0이면 중위가격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상한으로 가구 소득의 한 25%를 가지고 집을 사는 거야. 중위소득의 사람이 자기 소득의 25%를 가지고 집을 산다. 그러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이때부터 부담스러운 지수가 된다는 거야. 이 100이 되면. 자, 그런데 지금 얼마냐? 자, 보시면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자, 이거 보시면 중위가격 소득분의 대출 상한 가능 소득 곱하기 100이에요. 자, 이게 이제 100이면은 25%의 어떤 소득으로 집을 산다라는 얘기예요. 자, 최근에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통계를 보니까 서울이 200에 경기도가 130, 40 되죠? 자, 서울이 200에 가깝다. 그러면 서울은 거의 버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한 50에서 한 55% 자기 소득의 50에서 55%를 이자 부담으로 내고 있다라는 거야.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냐고. 그럼 자기 소득의 50%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 나머지는 주택 구입으로 인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그 지수를 보면 서울의 주택이 얼마나 버블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대세 하락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친시장 정책이에요. 여기는 이제 규제 완화 공급 위주, 공급도 민간 공급 위주잖아요.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서서 뭐 규제 하나도 아직 본격적으로 안 했고, 그 다음에 공급 정책도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이제 8월달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시장에 아주 충격적인 공급 정책이 나오면 그게 결정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규제 하나는 뭐 시장의 유통 물량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규모의 어떤 조정지구 해제, 그다음에 뭐 중과세 완화, 그다음에 중과세 유예, 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계속 시장의 유통 물량을 늘리고 있잖아요. 벌써 그게 시장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좌파 정부에서는 그걸 못했거든.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면제부가 된다고 생각해서. 자,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이게 집값이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제가 대세 하락을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반등할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상승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잠시 조정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 조건들을 제가 볼게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충분한 가격 조정이 돼야 돼. 자, 금리 인하가 지금 되겠냐고. 안 되겠죠? 지금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앞으로 당분간은 힘들다. 그리고 충분한 가격 조정이 되었느냐? 안 됐다라는 거죠. 충분한 가격 조정. 왜냐면 구매력이 없어 지금. 아까 그 구매력이 없다. 소득의 PIR과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봐도 구매력이 떨어진다. 부족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자꾸 이제 대체를 하잖아요. 아파트에 살다가 빌라에 살고, 중심지에 살다가 외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주택 가격이 상승 반전을 위한 어떤 절대적인 상수도 아니라는 거야. 상수도 아니다.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단기간에 어떤 그 시장의 반등, 조정, 뭐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보시고,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 이상 이런 대세 하락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보시고,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대출을 줄이고, 다주택자들은 주택수를 줄이고,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이자 부담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년 되면 이 충격이 더 클 수 있어요. 국토연구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금리 인상 이후 1년 이후에 주택의 하락폭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년의 하락폭이 더 클 것이고 내후년의 하락폭이 더 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